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먼저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요. 제1장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반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2장에서는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및 피의자 등에서 살펴봤고요. 제3장에서는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임의수사에서 임의수사라는 제목으로 임의수사의 여러 방법들, 특히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그 밖에 기타 임의수사 방법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처분과 강제수사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체포와 구속, 감정 유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압수, 수색, 검증,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상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강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강의 안의 첫 부분을 봐주시면 강제처분은 처분의 대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라서 크게 대인적 강제처분과, 그렇죠?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속하고 압수수색 검증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속합니다. 다만 수색과 검증 중에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타가 있어서 강제처분으로가 되겠죠. 강제처분으로 나뉜다. 수사 절차에서 행하는 강제처분을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처분이 강제수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먼저 규정을 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관하여 수사상의 체포와 구속 및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수사 절차상의 특수성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앞서 목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입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즉 강제수사를 어떻게 정의 개념정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설은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강제수사로 규정한 것은 강제수사이고 나머지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구별을 하자는 것이죠. 실질설은 그러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법익이 침해되는지 여부,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가 있는지 여부,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가 여부와 같은 실질적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적법 절차 기준설 또는 기본권 기준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견해는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기본권 존중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 공동체가 인정하는 최저한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강제수사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절대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견해들을 고려하면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강제수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수사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데 강제수사는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제수사를 규제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죠. 헌법의 규정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 12조 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강제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강제수사 법정주의 내지 강제처분이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수사 법정주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과거에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강제처분이 출현함에 따라서 탄력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서 형식설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제수사의 규제에 관해서 영장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요. 헌법 12조 3항의 규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장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장주의라는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일에 잠깐 써놨습니다만 강제수사에서 입법행정 사법의 원리와 법률 유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권력 분립을 얘기하면 입법, 그렇죠? 행정, 사법 이렇게 삼권 분립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사를 행정 파트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법 측면에서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강제수사 법정주의가 될 것이고요. 사법 측면에서 강제수사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영장주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사 법정주의, 영장주의가 법률 유보 내지는 입법행정, 사법의 원리에 따른 권력 분립에 따라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제수사의 규제 방법은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법 영역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강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게 199조 1항 단서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고에 대해서는 각 주의에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례성의 원칙은 물론 임의수사에서도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 법익 침해 여부가 강한 법익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강제수사의 종류에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로서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수색 검증, 증거 보전, 증인 신문의 청구, 감정 유치, 감정이 필요한 처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제한 조치도 강제수사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제2절에서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체적인 강제처분으로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체포와 구속, 감정 유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포라는 것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 체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신체를 비교적 단시간
구속해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 판사에게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을 해서 역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형이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 200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신문을 공부할 때 출석 요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이와 같은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두 가지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왜 체포되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체포일시와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판결을 보고서는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사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21도 4648호 판결이죠.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판결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은 각주 4번에 써놨고요. 지금 강의의 취지에 맞춰서 강의의 자세한 내용은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고 다시 전반적인 공부가 된 다음에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는데 먼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긴급체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체포에 관한 것인데요. 긴급체포라는 것은 다음에서 공부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한편 위에서 공부한 체포영장,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긴급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가 중요한 사유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즉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체포의 긴급성입니다. 긴급을 요해서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것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아래 판결에서는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유명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도 148호 판결도 역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가지고 판례를 살펴볼 시간을 찾도록 하고요. 자, 형사소송법 200조의 3 명문의 규정을 보면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법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에 의해서도 긴급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213조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법경찰리가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의 지휘에 의한 보조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견해와,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급체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법경찰관도 사후에 검사의 준사법적 통제를 받게 되므로 사법경찰리도 긴급체포의 권한이 있다라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긴급체포 제도가 영장 없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측면에서 소극설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서 소극설과 적극설이 어떤 큰 차이를 야기한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에 대한 이해를 소극설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한편 긴급체포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해줘야 되는 것도, 체포된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 것 등은 위에서 살펴본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와 같습니다. 한편 나중에 압수수색,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을 공부하게 되는데,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 그에 수반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나중에 실제 체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그리고 두 번째로 긴급체포한 후에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17조 1항은 긴급체포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첫 번째 말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에다가 다 포함이 되지만, 두 번째 말하는 긴급체포의 압수수색 217조 1항은 긴급체포에만 관련된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 뒤에서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을 공부할 때 다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포의 유형으로 현행범인의 체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행범인 체포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긴급체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는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긴급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행범인의 체포로 다시 넘어가서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역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모두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체포라는 점에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럼 현행범인 체포에는 영장 없이 왜 누구나 체포할 수 있게 했을까요? 범죄가 명백하고 그렇지만 명백하면서 긴급하게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크게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이 있는데, 먼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범죄의 실행 중이란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아직 종료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실행의 착수, 범죄의 종료, 이런 개념들은 형법 총론에서 아마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실행의 직후, 범죄 실행의 직후인 자라는 것은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하며 결과 발생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의 직후인 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체포하는 입장에서 봐서, 체포하는 자가 볼 때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봐서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2007도 1245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가고요. 이와 같이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을 요하고 범인이 범행 장소나 또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난 때에는 현행범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적 접착성도 현행범인의 요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접착성과 장소적 접착성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더불어서 준현행범인도 있습니다. 다음 각호일에 해당하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고 21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준현행범인이죠. 첫 번째,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범인이야 하고 호창이 돼서 불려서 추적을 당하고 있는 때죠. 두 번째는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그렇죠?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증거의 흔적이. 그 다음 네 번째는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호와 관련해서는 불신검문과의 연관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준현행범인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위에서 살펴본 조문의 내용에 해당함과 함께 다른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불심검문을 받고 도망하려 한 자일 것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작정 도망가려고 한다고 해서 준현행범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99도 4341호 판결은요, 준현행범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역시 나중에 사례형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